자, 이번에는 전체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우리가 고려하는 대신에 그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이 종말점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메탈 아이온 인디케이터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디케이터는 뭐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저 산염기 반응의 인디케이터는 뭡니까? 그 인디케이터 자체가 산이나 염기죠. 그죠?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산화 환원 반응에도 인디케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인디케이터는 역시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 금속 착물 인디케이터는 뭡니까? 역시 이 인디케이터도 금속과 착물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가 이것도 큰 분자인데 금속 이온과 결합했을 때와 결합하지 않았을 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EDT가 들어가면은 이게 금속 이온과 결합하고 있었을지라도 금속 EDT의 포메이션 콘스탄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EDT에는 금속 이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칼라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점을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뿐이냐? 우리가 종말점을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오른쪽 보십시오. 인디케이터를 쓸 수가 있고 몰큐리 일렉트로드를 써서 또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전극.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텐셜을 잽니다. 또는 아이언 셀렉티브 일렉트로드를 써서 잴 수가 있어요. 또는 글래스 pH 일렉트로드.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어, pH 일렉트로드니까 버퍼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저 EDT가 들어가면은 프로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pH가 바뀝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인디케이터를 많이 써요. 그죠? 자, 보십시오. 메탈 아이온 인디케이터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금속과 결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색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EDT와 금속 이온이 그러니까 포메이션 콘스탄트보다는 훨씬 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고 있는데 EDT보다도 더 강하게 결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칼마가이트라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여기 인디케이터로 약자로 그냥 IN으로 썼습니다. IN. 그죠? 칼마가이트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붉은색이에요. 그렇지만 EDT가 첨가돼서 여기서 금속 이온을 떼냅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는 그냥 금속 이온과 결합을 못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때의 색깔은 블루. 그러니까 레드에서 블루로 색깔 변화가 아주 굉장히 크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충분히 종말점을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어, 이게 EDT가 들어가면은 이제 순순히 이게 인디케이터가 금속 이온을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메탈 아이온은 인디케이터에 의해서 블락됐다. 그죠? 막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리오크롬 블랙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에서 블락되냐면은 카파 이가이온, 뭐 니클이가 뭐 이런 등등의 이온에서 블락된다.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테크닉을 좀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을 하면 안 돼요.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은 뭐냐? 비커에 우리가 원하는 금속 이온을 넣고 그리고 뷰렛에서 표준 EDT 이용액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에르크롬 블랙티를 집어넣으면은요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금속 이온이 뭐 카파나 니클, 코발트, 크로미움, 그래서 아이언, 뭐 알루미늄 이런 게 있으면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딱 결합해서 잘 안 해놓는다, 그죠? 그럴 때는 백 타이트시라는 방법을 쓴다, 그죠? 백 타이트시는 뭡니까? 이거는 역적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 종말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종말점보다도 더 많은 과량의 이런 표준 EDT 용액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 구리 이온이 있으면 구리와 EDTA가 컴플렉스를 이루죠. 그렇지만 과량으로 EDTA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한 상태로 남아있는 EDTA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디케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이온 같은 이온으로 이때 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비커에는 인디케이터하고 EDT가 있어요. 이때 인디케이터는 아직 금속 이온과 결합하지 않고 있죠. 카파와. 왜냐하면 이미 EDT와 카파가 결합하고 이때 포메이션 콘스탄트가 무지 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인디케이터가 만약에 칼마가이트라고 하면은 그때 색깔은 뭡니까? 아직 결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블루 색깔이에요. 블루. 그죠? 그런데 이 엑세스 초과로 존재하는 EDTA를 뭘로 타이트레이션 합니까? 마그네슘 이온으로 타이트레이션 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서 뭐가 되죠? EDTA랑 결합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초과로 존재하는 EDTA가 마그네슘과 다 결합할 때까지는 인디케이터 색깔은 여전히 파란색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마그네슘과 EDTA가 다 결합했어요. EDTA가 다 소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첨가하면은 어때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인디케이터와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해서 색깔을 레드, 그죠? 붉은색으로 띕니다. 그러니까 그때 색깔 변화를 캐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간단합니다. 자, 이래서 이 스펙트럼인데요. 마그네슘과 칼마가이트가 결합한 상태에서는 붉은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붉은색이죠? 이때는 어때요? 원래 붉은색 가시광선 영역은 색 자체는요 한 요쯤 됩니다. 요쯤 65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는 색은 보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흡수는 여기 약 550 나노미터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마그네슘을 잃어버리면 프리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여기죠, 여기. 약간 붉은색 쪽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실제 보이는 색깔은 푸른색이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 창물 반응에 쓰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많이 개발됐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칼마가이트 금방 봤잖아요. 분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이거 보면은 뭐예요 이게 다 야죠. 이런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도 역시 창물도 형성하고 또 역시 뭡니까? 이것도 이게 해리하니까 역시 산이에요. 산으로도 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H를 정확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프리한 상태의 컬러가 뭐냐? 완전히 프로토네이션 되면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죠? 근데 프로톤이 하나 떨어지면은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떨어지면은 오렌지색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어, 여기 보시면은 칼마가이트가 이게 이제 이 프리한 상태는 블루라고 그러는데 이때 pH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블루가 되려면은 요 영역이죠. 한 요 영역. 그러니까 pH가 한 8.8에서 한 12 사이 요 영역에서 이게 블루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에리오크롬 블랙티는 또 이렇게 돼요. 이것도 역시 산입니다. 산이자 동시에 이게 금속 이온과 컴플렉스를 이뤄요. 이것도 색깔 변화가 심하죠. 또 뮤렉사이드라는 이것도 특이한 물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인 동시에 또 금속 이온과 컴플렉스를 이룬다. 또 자일레놀 오렌지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실험할 때 이 인디케이터 쓸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 변화가 이렇게 뭐 옐로우에서 바이올렛으로 바뀐다. 그죠? 근데 금속 이온과 결합하면은 레드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파이로 카테콜 바이올렛 이것도 역시 금속과 결합하면 블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형태에 대해서 프리한 상태의 이렇게 색깔 변화가 이렇다. 그냥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요게 이제 pH 영역입니다. pH 영역. 그러니까 각 여기 원소에 대해서 금속 이온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어, 요 인디케이터 여기 보시면요. 엑소는 자일로는 오렌지, 이거는 EB는 예로코는 블랙티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pH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제 실험해서 분석을 할 때
이런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EDTA 타이트레이션 테크닉.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EDTA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테크닉 중에 하나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 아니고 백 타이트레이션을 한번 봤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탈 EDTA 타이트레이션 하는 그 기법 중에 아주 그냥 직접적인 기법은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을 비흡기에다 놓고서 우리가 스탠다드 EDTA 용액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적정해 가면서 뭐 인디케이터의 칼라 체인지를 보던 아니면은 전압 변화를 보던 합니다. 그죠? 예. 그 칼라 체인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경우에도 억질러리 컴플렉싱 에이전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EDT가 들어가면은 얘는 요 메탈 이온을 내주게 되죠. 왜냐하면 EDT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이고 이것도 많이 쓰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돗물 중에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정량할 때는 이게 다이렉트 타이트레이션 할 겁니다. 요거만 제대로 알아도요. 나머지 거는 그냥 하나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백 타이트레이션은 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이 잘 안 가거나 그랬대요. 또는 인디케이터 사용이 여의치 않을 때 먼저 EDT를 과량으로, 필요한 것보다도 더 과량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딱 끝나죠. 금속하고 EDT가. 그리고 여전히 그 남아있는 EDT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이제 합니까? 금속 이온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인디케이터와 같이 집어넣어서 적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예를 보면은 이게 왜 여러분 마그네슘을 집어넣습니까? 만약에 마그네슘이 아니고 마그네슘 예를 들어서 다른 금속 이온, 그러니까 EDT가 무진장 강하게 결합하는 금속 이온을 집어넣으면은 이미 EDT와 결합하고 있던 요 카파까지도 이거를 제치고 자기가 EDT랑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타이트레이션 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과량으로 집어넣고 여분의 EDTA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금속과 EDTA 그저 포메이션 콘스탄트는 원래의 EDTA와 원래의 금속과 EDTA 포메이션 콘스탄트보다 더 훨씬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금속 이온까지 다 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The second metal ion must not displace unlit light from EDTA. 그죠?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 잘 보십시오. 니클 이온을 이제 농도를 알려고 합니다. 근데 백타이트레이션을 이용한 거예요. 백타이트레이션. 스탠다드 징크 이온을 가지고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클 이온이 있는 용액에 EDT를 과량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초과로 존재하는 EDT를 징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시약을 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맨 밑에부터 먼저 보십시오. 니클과 EDTA 포메이션 콘스탄트는요 10의 18.4승이에요. 반면에 징크는 10의 16.5승입니다. 그러니까 징크에 해당하는 K프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타이트레이션으로 징크 이온을 써도 여기 이미 결합하고 있던 니클 이온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는 한번 그것만 이해했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pH 어느 정도에서 실험하느냐? pH 5.5, 그죠? 상당히 낮은 pH인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약으로 자일레놀 오렌지를 썼다. 그리고 용액 처음에 니클리온의 용액의 부피가 25.00ml다. 그리고 이 정도의 EDTA 용액이 0.05283몰라, 뭐 이거 실감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25ml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여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은
이미 니켈은 다 EDTA와 결합을 했고, 그러니까 프리한 상태의 니켈은 거의 없고 여전히 EDTA, 프리한 상태의 EDTA가 남아있다. 그 가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 pH를 5.5로 이제 맞췄죠. 그리고 솔루션은 용액은 이게 인디케이터를 좀 집어넣으니까 이게 노랗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징크 이가 이온의 용액 농도는 0.02299 몰라가 있다. 근데 17.61ml가 들어갔다. 그때 원래 시료 중에 있는 니켈 이온의 농도를 구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과로 들어간 EDT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1대1 반응하니까 17.61 곱하기 요 농도 0.02299 하면은 이게 초과로 들어간 EDTA 몰수예요. 왜냐하면 1대1 징크랑 반응하니까. 그럼 어때요? 원래 오리지널 EDTA 몰수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얼마큼 집어넣냐면요. 25ml를 집어넣는데 농도가 0.05283이에요. 그러니까 0.05283에서 83과 25ml를 곱해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EDTA 몰수가 됩니다. Total moles of EDTA. 그러니까 1.3208 밀리몰이고요. 징크의 몰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이 원래 미지 시료 중에는 니켈 이온이 EDT랑 결합한 그 양이 됩니다. 그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0.9156 밀리몰이다. 그걸 부피로 나누면 농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니셜 부피가 25ml니까 25로 나누면은 답은 0.03664 어때요? 몰라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타이트레이션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디스플레이스 하면 뭐예요? 어?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죠? 음? 내가 뭐가 있는데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머큐리 이가 이온이 EDT와 결합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만족할 만한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머큐리 이가 이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EDTA와 마그네슘 이온 요 컴플렉스 있잖아요. 요 물질을 준비합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마그네슘 용액에다가 EDTA를 집어넣으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과 요거를 초과로 집어넣어요. 어떤 용액에다 우리가 농도를 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머큐리 이가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이것을 초과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머큐리 이가와 EDTA의 KF 값하고 마그네슘과 EDTA KF 값이 어느 게 크냐면요. 머큐리와 EDTA KF 값이 훨씬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머큐리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 마그네슘 EDTA 요게 들어오면은 어때요? 얘가 마그네슘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그죠? 얘가 원래 있던 음? 그 여기 이 경우에는 머큐리 이온이 있는 만큼 어때요? 마그네슘 이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 이온을 우리가 농도를 결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가 이온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물론 저겁니다. 이때는 먼저 은 이온과 니켈 이제 테트라 사이나이드 이온과 결합시키면 반응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이 니켈을 킥아웃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만큼 그죠? 요 니켈 이온을 우리가 EDTA로 적정해서 알아낸다. 그럼 EDTA를 그러면 이 1대1 반응이니까 요 니켈 이온의 몰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실버 이온의 몰수도 알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실버 이온이 두 개가 니켈 이온 하나를 리플레이스 했기 때문에 니켈 이온이 몰수는 어때요? 실버 이온의 몰수는 니켈 이온의 몰수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잘 알고서 이런 테크닉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EDTA는 금속 이온의 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죠? 금속 이온은 뭡니까? 금속 이온 중에 음이온 봤어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금속 이온은 전부 다가 100% 양이온입니다. 그러면은 음이온은 EDTA로 우리가 농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좀 쓰면 됩니다. 그럴 때 타이트레이션을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간접 타이트레이션이다. 뭡니까? 음이온이라 할지라도 먼저 음이온은 이런 것들은요 금속 이온과 침전이 잘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요거 카보네이트 이온이 있으면은 금속 이온, 예를 들어서 철 카보네이트는 침전이 되잖아요. 그죠? 바륨 카보네이트도 잘 안 녹아요. 그죠? 또는 카보네이트 뿐입니까? 크로메이트, 설파이드, 설페이트 이런 것들은 물론 잘 녹는 것도 있어요. 소듐 설페이트는 물에 잘 녹죠. 이제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렇지만 물에 잘 안 녹는 그런 이런 염을 형성하는 많은 금속 이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설페이트 이온을 농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륨을 집어넣잖아요. 바륨 이온. 그러면 바륨 설페이트가 침전이 돼요. 그죠? 바륨 이온을 좀 초과로 집어넣으면은 바륨 설페이트가 침전이 되죠. 이거를 잘 걸러서 씻습니다. 그럼 어때요? 1대1 반응하니까 이걸 잘 씻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저기 어 씻은 다음에 어 여기다 이제 물을 붓고서 이거 끓입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요. EDTA를 초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모처럼 그려볼까요? 자, 일단 침전이 됐습니다. 여기다 침전이 돼서 요 용액에다 이제 침전을 여기다가 이제 잘 여기 있어요. 이거를 걸러서 그죠? 걸러야지 이제 여기 이제 바륨 초과로 된 바륨 이온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요 고체만 걸러지겠죠. 그래서 잘 씻어요. 그죠? 그냥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요 바륨 설페이트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고체가 밑에 있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EDTA 그죠? 요 용액을 이제 붓습니다. 초과로 넣어요. 초과. 그 다음에 막 끓여. 안 끓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목적이 뭐냐면요. 요 바륨 설페이트 여기 요 고체에서 잠깐만 요걸 갖다가 보일링 그죠? 보일링 이렇게 막 끓입니다. 그러면은 EDT가 존재하고 이 아무리 고체라도 EDT가 이것을 공격해서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활성이 굉장히 커져서 요 바륨이 여기죠? 요 바륨 이가 이온이요. 요 고체에서부터 녹아나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EDT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바륨이 녹아나서 EDT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엑세스로 EDT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EDT의 양을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타이트레이션 합니다. 이게 이제 백타이트레이션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음이온도 EDTA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하면은 충분히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어, 어릴 때 여러분 이제 전기 포트 쓰셨죠? 그죠? 전기 포트. 대개는 이제 전기 포트가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했어.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돼가지고서 좀 한동안 저 수돗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알루미늄 그 표면에 아주 하얗게 아주 굉장히 거칠거칠한 그런 뭐가 낍니다. 이거 아무리 수세미로 닦아내려도 잘 안 닦아져요. 힘들고. 그 전기 포트니까 밑에까지 손을 집어넣어서 닦기도 힘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칼슘, 카보네이트죠. 칼슘 카보네이트. 그죠? 왜냐면 수돗물에 칼슘 이온이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쓰면은 칼슘 이온과 저 수돗물 중에 녹아 있는 CO2 또 공기 중에서 유입된 CO2가 결합해서 칼슘 카보네이트 이온이 돼서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컴플렉싱 에이전트를 집어넣어서 물에 끓이면 그냥 깨끗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컴플렉싱 에이전트, 컴플렉싱 이러면 되니까 그중 EDTA를 집어넣으면은 그죠? 이건 아주 직방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꼭 EDTA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옥살릭 애시드 같은 거 그것도 역시 좋은 컴플렉싱 에이전트입니다. 아니면 식초도 좋아요. 식초, 아시틱 애시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녹아낼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응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 같은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주제가 마스킹이라고 했어요. 마스킹. 뭡니까? 마스킹은 가린다는 거죠. 마스크 쓴다. 얼굴을 가리려면 마스크 쓰면 되니까. 그게 뭐니까 이게 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온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EDT를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모든 이온이 다 결합하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EDT를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가장 KF 값이 큰 것부터 결합을 하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온을 우리가 좀 가리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그런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매스킹 합니다. 그럴 때. 어? 그 매스킹 에이전트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알루미늄 산가와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동시에 존재해요. 음? 근데 우리가 뭡니까? 여기 마그네슘 이가 이온을만 우리가 검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EDT에 타이트레이션 하면은 그냥 이거 매스킹 하지 않고 EDT에 타이트레이션 하면 먼저 뭐부터 결합하죠? 알루미늄부터 이제 EDT가 결합하죠. 그러니까 이때 마그네슘 이온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알루미늄 3가 이온을 우리가 가려야 돼요. EDT가 모르도록 눈치를 못 채도록. 그때 뭘로 쓰냐면은 이 플로라이드 이온을 집어넣으면요. 플로라이드 이온을 마그네슘 이가 이온과는 결합을 안 하는데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온 하나당 6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헥사 플로라이드 이온이 됩니다. 그죠? 이럴 때는 EDT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반응을 안 하고 뭐가 반응합니까? 마그네슘 이온만 반응한다. 결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이때 F- 플로라이드 이온은 마스킹 에이전트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아나이드 이온은요. 카드뮴 이온, 징크 이온, 머큐리 이온, 코볼트 뭐 등등 이런 이온을 매스킹 할 때 쓴다. 근데 사이아나이드 이온은 마그네슘이나 칼슘, 망가니스, 레드 이온들을 마스킹 못한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플로라이드 이온은 알루미늄, 페릭 이온, 이거 뭐니까 이거 타이타늄, 사가 이온, 또 베릴륨 이가 이온을 마스킹한다. 그리고 트리에탄올 아민 이것은 알루미늄, 삼가 이온 등등 이것을 마스킹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이온들을 마스킹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마스킹 반대는 뭡니까? 이제 가면을 씌웠으면은 벗겨내는 것을 디마스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사이아나이드 이온이 이런 사이아나이드 음이온이 이런 이온들을 마스킹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요거 금속 이온을 떠내려면은 그때 쓰는 이런 물질을 디마스킹 에이전트 그때 폼알데하이드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반응에서 이렇게 요게 프리한 상태의 금속 이온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반응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반응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분석화학이에요. 근데 여전히 매우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것을 언제 이런 모든 기법이 다 연구됐느냐?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모르긴 몰라도 한 70년은 넘었을 거요 아마. 그죠? 그래서 제가 1980년에 이제 학교 들어갔고요, 대학을. 그리고 81년에 이제 여러분처럼 분석과학 실험을 했거든요. 그럴 때 분석과학 그때 담당 교수님이 콜토프가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예? 분석과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을 그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교수님이 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책방 가서 무지무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걸 봤느냐? 조금 보다 말았죠.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도저히.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개발했냐 그런 걸 다 누가 연구했냐면요. 그 저기 콜토프라고 있어요. 콜토프 원래 동유럽 출신 화학자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저기 미네소타 대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온갖 그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분석법 상당수가 그 사람과 그 사람 제자가 다 개발한 것, 그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우 유용한 분석법입니다. 그죠? 자, 이게 아마 마지막 같은데, 예,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